저게 뭐야? 백로 아니야? 하천 양 옆으로 빌딩들이 있어. 저기 도심 한가운데 같은데? 저게 말이 돼? 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일본에서는 15년 전 멸종된 야생 백로와 수달이 등장하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는 조작극을 폭로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현장에서 마주한 장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고 서울의 진실 앞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베테랑 프로듀서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서울의 청계천에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사 월든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HBO 본사 편집실에서 제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니터 속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에미상을 2번이나 받은 제가 평생에 걸쳐 기록해온 것은 바로 사라진 것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멸종, 파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별들. 모니터 속에서 일본 홋카이도의 마지막 두루미가 쓸쓸히 날개를 펼치고 있었어요. 회색빛 하늘을 배경으로 홀로 날아오르는 그 새의 모습이 너무나 처연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생명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렸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린 너무 늦었어.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자연은 끝났다고. 아버지가 평생 경고하셨던 그 순간이 이미 왔다고 말이에요. 편집실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제 책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제가 기록해온 것들은 모두 죽음과 소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존의 마지막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모습, 북극의 무너진 해빙 위에서 길을 잃은 북극곰, 제 카메라 렌즈 너머로는 언제나 이별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제 작품의 전부였어요. 마지막 서식지, 마지막 개체, 마지막 기록. 저는 그런 것들의 증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어요. 그곳에서 고엽제가 숲을 태우는 걸 보셨죠. 돌아오신 후 아버지는 평생 산업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되살릴 수 없다. 파괴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젊은 어시스턴트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그 친구는 손에 얇은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있었죠. 발걸음이 망설여지는 게 느껴졌어요. 엘리사. 그 어시스턴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한데요. 이 보고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피곤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한국 서울에서 멸종된 수달과 백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5년 전에 사라진 종들이라고 하네요. 순간 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책상 위로 펜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편집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이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그 콘크리트 정글에서 말입니까?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제 인상은 명확했거든요.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자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직 성장과 개발에만 미친 곳. 일본이 그토록 정성을 들이고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요? 뻔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올림픽이나 국제 행사 앞두고 동물원에서 몇 마리 사다가 푼 쇼일 거예요. 아니면 관광객 유치용 이벤트거나요. 이런 속임수는 제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어시스턴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요. 여러 생태학자들이 확인했다고. 그만하죠.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일본이 수십 년간 모든 기술과 정성을 쏟아도 실패한 일을 저 빨리빨리 국가가 해냈다고요?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은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못한 일을 한국이 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 조작극의 진실을 파헤치는 게 내 다큐의 완벽한 피날레가 되겠군요. 어시스턴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 한국에 가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을 증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폭로하러 가는 거예요. 제 20년 경력에 걸고 말하는데 이건 분명히 조작된 쇼일 겁니다. 편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결심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했어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 기적의 허상을 낱낱이 까발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분노 같은 사명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산업주의를 비판하셨던 것처럼 저도 거짓된 환경쇼를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녹음기를 가방에 챙기며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내가 어떤 거짓말을 준비했는지 보자고. 짐을 싸는 내내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도시와 자연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게 제가 평생 목격해온 진실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멸종된 수달, 백로, 담비, 사냥. 이 모든 동물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대평양의 구름층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의 진실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예상했던 대로라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아파트 단지들,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복제되듯 늘어서 있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민낯이다. 성장을 위해 자연의 숨통을 끊어버린 콘크리트 정글. 이곳 어디에 야생이 깃들 수 있다는 말인가?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또 다른 서울을 비판하러 온 외국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동차 행렬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 매연을 뿜어내는 버스들, 네온 사인으로 뒤덮인 건물들. 제가 상상했던 서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넜고 모두가 급한 듯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멸종위기 동물이 살아간다고? 저는 카메라를 들어 창밖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군요. 이 도시는 자연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한강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울시 생태환경연구소의 박선명 박사였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에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사 월든 프로듀서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악수를 했어요. 악수하는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박 박사님이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오는 길에 본 풍경으로는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박 박사는 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도시 미관을 위해 펌프로 물을 돌리는 거대한 인공어항에서 뭘 보자는 겁니까? 저는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어조로 물었어요. 청계천이 복원됐다고 하지만 결국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박 박사는 동요하지 않고 강변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프로듀서님의 선입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생각보다 복잡한 도시예요.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촬영했어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책로, 규칙적으로 심어진 나무들,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만든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설계한 모습이었어요. 역시 예상대로군요.
저는 중얼거렸죠. 자연이 아니라 정원이네요. 그런데 광교 부근에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모두 한 곳을 향해 몰려 있었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많이 보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있었어요. 저기 뭔가 이벤트라도 하는 건가요? 저는 박 박사에게 물었어요.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박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인파를 뚫고 강변에 다가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아한 백로가 도심 빌딩 숲을 배경으로 물가에서 유유히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3마리, 아니 5마리가 넘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긴 목을 우아하게 굽혀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부리를 내리찍어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한 백로는 잡은 물고기를 단번에 삼키고 다른 백로는 날개를 펼쳐 물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프로로서의 회의적 시각이 되살아났거든요. 쇼를 위해 풀어놓은 새들이군요. 저는 박 박사를 향해 말했어요. 대단한 연출이야. 하지만 이건 자연이 아니라 무대일 뿐이죠. 연기하도록 훈련된 새들 아닙니까? 박 박사는 제 냉소에도 미소만 지었습니다. 백로는 서울이 보내는 환영 인사입니다. 프로듀서님. 저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조작의 증거로 말이죠. 렌즈 너머로 보이는 백로들의 모습이 아무리 자연스러워 보여도 제 마음속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계획한 퍼포먼스일 거예요. 다음 장소로 가시죠. 박 박사가 저를 한강 본류 쪽으로 이끌었어요. 강변을 따라 걷다가 박 박사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물가 근처 바위 틈을 가리켰어요. 여기를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고기 뼈가 섞인 배설물이 있었어요. 회색빛 바위 사이에 검은색 배설물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장갑을 끼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종위기 동물의 진짜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수달의 배설물이죠. 물고기 뼈의 크기와 형태를 보면 이 수달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박사님. 저는 수달 배설물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군가 강변에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죠. 연출 불가능한 진짜 야생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박선명 박사는 제 도전적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듀서님. 그렇다면 서울의 진짜 주인들을 만나러 가시죠. 그는 저를 한강의 지류로 이끌었어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지만 여전히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과 숲을 따라 걷다가 박사는 나무에 설치된 작은 상자를 가리켰어요. 잎사귀 사이에 위장된 검은색 상자였습니다. 무인 카메라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지난주에 촬영된 영상이 있어요. 박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밤의 어둠 속에서 촬영된 흑백 영상이 나타났어요. 타임스탬프가 화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날렵한 그림자 하나가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멸종위기 2급 단비입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죠. 영상 속 단비는 마치 자신의 영역인 양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가로 내려가 무언가를 마시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털의 질감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운 좋은 생존자일 뿐이겠죠. 어디선가 떠돌다가 우연히 이곳에 정착한 거일 수도 있고요. 한 마리 나타났다고 생태계가 복원된 건 아니잖아요. 박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확실한 것을 보여드리죠. 다음 날 아침 박 박사는 저를 서울 안에 있는 거대한 산, 북한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등산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시공원에서 뭘 보자는 겁니까?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결국 인공적으로 관리되는 곳 아닙니까?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박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잠시 걸으니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박 박사는 미리 준비해온 망원 렌즈를 삼각대에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수십 번은 이 작업을 반복한 사람의 동작이었죠. 저기 맞은편 절벽을 보세요. 그가 렌즈 방향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험준한 바위 절벽만 보였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아래쪽으로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아찔하게 솟은 화강암 절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절벽의 표면은 거칠고 각진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뭘 봐야 하는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절벽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렌즈의 초점을 더 세밀하게 맞춰봤어요. 맙소사. 제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멸종위기 1급 사냥이 마치 시간이 멈춘 태고의 자연처럼 서울의 빌딩 숲을 배경으로 절벽 위를 뛰놀고 있었습니다. 어미 사냥과 새끼 2마리였어요. 그들은 인간의 시선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마치 평지인 양 자유롭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털은 회색빛이 도는 흰색이었고 새끼들은 조금 더 밝은 색을 띠고 있었어요. 새끼들이 장난치듯 서로 쫓아다니는 모습. 어미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 한 새끼가 높은 바위에 올라서자 어미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야생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물원에서 풀어놓은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연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어요. 사냥들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다른 바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몇 미터는 좋게 되는 거리를 거침없이 뛰어넘었어요. 그 민첩함과 우아함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발굽 하나로 바위를 딛고 균형을 잡는 모습, 바람에 털이 휘날리는 모습, 새끼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어미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여기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프로듀서님.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서울의 진짜 주인들입니다. 이 사냥 가족은 작년에 새끼를 낳았고 올해도 번식에 성공했어요.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 경이로운 순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서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 아시아 도시들에 대한 냉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거대한 균열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냥 한 마리가 절벽 끝에 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듯 고요히 서 있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그 뒤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와 야생이 한 화면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출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박선명 박사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기술로 이 모든 걸 해낸 거죠? 박 박사는 잠시 사냥들이 뛰노는 절벽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이 아닙니다, 엘리사. 모든 해답은 이 도시의 역사에 있어요. 역사라고요? 네. 오늘 오후에 중요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청계천 박물관으로 데려갔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은 여전히 사냥들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멸종위기 동물이 도심 한복판에서 그토록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박 박사는 한 전시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좁은 골목길, 판잣집, 그리고 그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청계천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사진 속에는 콘크리트 고가도로 아래 빽빽하게 들어선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한 사진에는 작은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상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철물점, 의류가게도 있었고 이곳에서 자식들을 키운 가족들도 있었죠. 20년, 30년씩 한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삶의 활기가 넘쳐났어요. 한 사진에는 아이가 가게 앞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상인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복원을 위해 이 모든 걸 철거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철거가 아니었어요. 그가 다음 전시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놀라운 자료들이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들, 수천 장의 회의록, 그리고 상인들과의 면담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저희 옆에 섰어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김인국 실장님입니다. 박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당시 상인 설득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이죠. 김 실장님은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5013번의 만남.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상인 한 명 한 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횟수입니다. 5000번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김 실장님이 수첩을 한 장씩 넘기셨어요. 펜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날짜, 대화 내용의 요약. 서울시는 공권력으로 강제 철거를 하는 대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인들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저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김 실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1년이면 끝날 일을 왜 3년씩이나 끌어야 하냐고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삶을 짓밟고 만든 자연은 진짜 자연이 아니라고요. 실장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상인들을 위한 새로운 상가 건설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설계도, 임대 조건, 이주 일정표. 가든파이브라는 거대한 복합 상가를 건설했어요. 기존 상인들이 모두 이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임대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했고요. 한 분 한 분의 생계를 다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분은 70이 넘으셨고 어떤 분은 갓 장사를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다 사연이 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도시 개발 방식이라면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를 했을 텐데 서울은 정반대의 길을 택한 거였어요. 한 장의 문서에는 80대 노인 상인과의 15차례 면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김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년이면 끝날 일을 3년에 걸쳐 진행했어요. 예산도 2배 이상 들었고요. 언론에서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죠. 하지만 단 한 명의 상인도 생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어요. 다음에 보여준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기 전 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원망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보였어요. 한 상인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서운하지만 서울시를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왜 그들이 동의했을까요? 김 실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믿음이었겠죠. 서울시에 대한. 정확합니다. 김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들은 단순히 보상금을 받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청계천을 찾아오십니다. 자신들이 떠난 자리에 자연이 돌아온 걸 보러 오시는 거죠. 이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생태복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낸 거대한 사회적 치유 과정이었던 거죠.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것은 기술의 문제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자연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문제예요. 자연은 사람의 진심을 느낍니다. 저는 전시를 천천히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구식 개발론에 익숙한 저에게는 이런 방식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효율성보다 인간을 택하고 속도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저는 오래 멈춰 섰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상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상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김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연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준비한 거죠. 저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로와 수달, 그리고 사냥이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깨끗해진 물과 복원된 숲이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박선명 박사는 저를 한강의 한적한 지류로 데려갔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여전히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박사가 작은 위장 텐트를 설치하며 말했어요. 수달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텐트 안에 들어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냉소 대신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청계천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조용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박 박사가 속삭였어요. 수달은 매우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갈 수 있어요.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가에는 갈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고 간혹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심의 소음은 멀리 들릴 뿐.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강물은 먹빛으로 변해갔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물가 쪽에서 작은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망원 렌즈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미 수달과 새끼 2마리가 나타났어요. 털이 물에 젖어 반짝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새끼들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냈어요. 작은 소리를 내며 새끼들을 불렀습니다. 새끼들이 물가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꼬리를 잡으려 하고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는 털을 털어내며 제잘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저는 박 박사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그때였어요. 강 건너편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로 보이는 7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작은 오리 인형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노란색 오리 인형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희야, 조심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소희라는 이름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가에서 오리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인형을 물 위에 띄워보고 다시 건져 올리고 그런 식으로 혼자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강변에 울려 퍼졌어요. 수달 가족도 아이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경계하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미 수달이 고개를 들어 아이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소희가 오리 인형을 물에 띄우려다가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작은 노란 오리 인형이 물살을 타고 조금씩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생각보다 빨랐어요. 아! 소희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할아버지, 오리가! 할아버지가 급히 다가왔지만 인형은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울지 마, 소희야. 할아버지가 달랬지만 아이는 자꾸만 떠내려가는 오리 인형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가에서 놀던 어미 수달이 훌쩍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수달은 잠시 떠내려가는 인형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멈췄어요. 설마. 어미 수달은 빠른 속도로 인형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유선형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는 코로 인형을 툭툭 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물살에 밀려 자꾸 벗어나려는 인형을 끈질기게 쫓아가며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인형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하면 코로 떠올렸어요. 정말 두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몇 번의 노력 끝에 수달은 마침내 오리 인형을 소희의 발이 닿는 가까운 얕은 곳으로 밀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형이 물가 모래 위에 살포시 떠밀려 왔어요. 소희는 울음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인형을 두 손으로 꼭 안았어요. 그리고는 강 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가 강물 위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수달은 아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끼들에게 돌아갔어요. 새끼들은 어미가 돌아온 것을 반기며 다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수달을 바라보고 있었고 소희는 오리 인형을 꼭 안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망원 렌즈로 지켜보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메라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멸종위기 동물과 인간 아이 사이의 순수한 교감. 수달은 소희를 경계하기는커녕 아이의 슬픔에 응답해준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도시가 만들어낸 새로운 관계였을까요? 수십 년간 죽음과 파괴만을 기록해온 제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찾아 헤맸던 진짜 자연, 진짜 생명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엘리사. 박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작을 찾으러 왔는데 진실을 만났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서 밤새도록 제가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 촬영한 모든 장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청계천의 백로들, 북한산의 사냥, 그리고 한강의 수달 가족. 처음에는 조작의 증거를 찾으려고 촬영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서울이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특히 수달이 소희의 오리 인형을 도와주는 장면을 다시 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조작이라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파일 폴더를 열어 처음에 녹음했던 나레이션들을 찾았어요. 이것이 서울의 민낯이다. 거대한 인공어항, 조작된 쇼. 그런 냉소적인 표현들로 가득한 음성 파일들이었죠. 하나씩 재생해보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한 제 목소리가 너무나 추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파일들을 모두 휴지통으로 드래그했어요. 삭제. 저는 단호하게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용기를 내어 뉴욕에 있는 파트너 린다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린다는 오후 시간이었고 평소처럼 바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뒤로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엘리사, 어떻게 지내? 린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짙은 화장과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뭔가 재미있는 걸 찾았나?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린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 뭐가? 린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게 다 틀렸다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작을 찾으러 왔는데 내 평생 가장 정직한 이야기를 만났어. 린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찬 공기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 정신 차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뭘 팔아서 먹고 사는지 알지? 위기야, 재난이야, 파괴야. 희망은 돈이 안 돼. 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서울이 생태복원에 성공했다고. 린다가 비웃듯 말했어요. 멸종동물이 도심에 나타난다고. 영상은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린 판단해. 우리 재단 이름으로 그런 다큐를 내보낼 순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린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수달이 아이를 도와주는 걸 봤다고. 넌 속은 거야. 린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다큐는 우리 재단 이름으로 배급될 거야. 희망 팔아서 우리 명성에 먹칠하지 마. 넌 지금 경력을 걸고 도박하는 거야, 엘리사. 나와 함께한 10년을 버릴 거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며칠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경력, 제 파트너십,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린다는 제가 HBO에 입사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함께 아마존을 누볐고 북극을 취재했었죠. 그녀를 잃는다는 건 제 커리어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고요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수달이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백로가 잠들어 있을 거고요. 사냥이 절벽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희는 오리 인형을 안고 편안히 잠들어 있겠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증언. 아니, 이것도 아니었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서울, 생명의 쉼터. 네, 이게 맞았습니다. 이틀 후 린다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최종 통보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엘리사, 내가 서울 다큐를 고집한다면 우리 재단은 배급을 거부할 거야. 그리고 너는 업계에서 끝이야. 내가 보장하지. 희망을 팔려는 순진한 프로듀서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너는 선택해야 해. 우리와 함께 계속 성공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실패하든지. 이틀 안에 답을 줘. 저는 이메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을 따라 백로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린다, 나는 평생 마지막을 기록했어. 하지만 이번엔 시작을 기록하고 싶어. 미안하지만 나는 서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내가 막든 말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글로벌 방송센터에서 저는 제 다큐멘터리 서울 생명의 쉼터의 전 세계 동시 방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독립 제작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린다와 재단의 지원 없이 제 개인 자금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완성한 작품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그 기적을 이해해 줄까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서울 도심에 저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야? 멸종된 동물들이 부활했다니 믿을 수 없어. 수달이 아이를 도와주는 장면에서 울었다. 이건 CGI 아니야? 너무 완벽한데. 특히 수달과 소희의 장면이 나오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1분에 수천 개씩 올라왔어요. 다음 날부터 각국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제 휴대폰에는 전 세계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BBC에서는 저것이 진정 서울의 모습인가? 도시의 심장에서 사냥이 뛰어다닌다니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기자는 이것은 현대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혁명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와 자연이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서울은 그것이 가능함을 증명했다고 썼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반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일본에서 멸종된 수달이 한국에서 부활했다. 이것은 아시아 전체의 희망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넘어 함께 자연을 복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서울시의 생태 복원 자문을 공식 요청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서울은 강이 아니라 공존의 철학을 복원했다는 분석 기사에서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5,000번의 만남이라는 김인국 실장의 이야기가 특히 주목받았어요.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어요. 런던 시장은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파리시는 생강 생태 복원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력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베를린, 암스테르담, 코펜하겐에서도 서울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환경단체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도시 개발을 비판해왔던 그린피스조차 서울 모델을 찬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어요. 세계자연기금은 서울을 생태도시 모델 1호로 선정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제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특별 강연이었어요. 보스턴의 거대한 강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계속 서울의 한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환경과학자들, 정책 입안자들이 모두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거였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아마존의 밀림과 북극의 얼음을 헤맸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 생각했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과거에 촬영했던 멸종 동물들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강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사진이 나타났어요. 백로들이 도심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었죠. 진짜 미래는 과거의 유산이 아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파괴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다시 공존할 수 있는지 그 위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 말입니다. 강당 안에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5000번의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삶을 존중하며 도시를 바꿔낸 사람들을 만났어요. 강제가 아닌 설득으로,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미래를 만든 도시를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이 도시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오늘부로 HBO를 떠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으로 갑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지구의 미래를 배우기 위해 저는 서울로 갑니다. 저는 주먹을 쥐며 외쳤어요. 강연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앞줄에 앉은 백발의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도시에서도 서울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한 젊은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서울로 가시는 건가요? 경력을 포기하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시작이죠. 그날 밤 저는 박선명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로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엘리사. 박 박사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서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한강에 가 있었습니다. 수달 가족이 뛰놀고 백로들이 날아다니고 사냥들이 절벽을 뛰어오르는 그 아름다운 도시로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였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몇 대와 옷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수첩 하나. 공항을 나서는 순간 박선명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어요. 소희였습니다. 손에는 그 노란 오리 인형을 들고 있었죠. 환영해요. 소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고마워, 소희야. 내가 나한테 진짜 자연이 뭔지 가르쳐줬어. 우리 수달 친구들 보러 갈래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박 박사가 앞장서서 걸어갔고 저는 소희와 함께 그 뒤를 따랐어요. 공항을 나서니 서울의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회색빛 콘크리트 정글로 보이지 않았어요. 생명이 숨쉬는 거대한 쉼터로 보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성공이 세계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더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 위로 백로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지막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